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의 문정무 교수입니다. 오늘은 200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상명대학교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의 주로 2학년 그리고 이제 4학년 작품 중에서 주거공간 디자인, 그다음에 상업공간 디자인, 그리고 4학년 졸업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2025년 즉 5년 동안에 수행됐던 여러 작품 중에서 어, 잘한 작품이 아니라 사실은 좀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출나고 굉장히 잘 정리된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을 선정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에 잘 녹아 들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컨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그 어떤 이 공간의 어떤 형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이 공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작품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선정을 하고 싶었는데도 어, 이 작품 자료가 지금 이제 나한테 있질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정을 못하게 된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완벽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셉에 관한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우리는 사실은 컨셉과 아이디어, 그다음에 개별적인 컨셉, 또 개별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다소의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틀리지, 그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이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주제, 그 테마라고 하는 것 자체하고는 어떻게 틀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다음 시간으로 일단은 미루고, 이번 시간에는 그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컨셉이 잘 표현된 컨셉을 중심으로 작품이 잘 이행된 그런 작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2021년부터 2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파트 2에 들어가면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상명대학교에서 수업을 한 지가 좀 20년이 지나갔는데 나머지 15년 정도 동안 진행됐던 그런 작품 중에서 뭐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라도 굉장히 그 컨셉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그 진행이 됐던 그런 여러분들 선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런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셉과 아이디어와 테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컨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뭐 모티베이션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작품을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은 2학년 작품이에요. 2학년 작품인데 컨셉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컨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컨셉이 스페이스에 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의 어떤 그런 형태, 도시의 패턴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런 발견된 패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그 건축 공간을 만드는데 특별한 어떤 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컨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발견된 어떤 그 아우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건축 공간에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실내 공간에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디테일이라든지 재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 2024년인 것 같네요. 2024년에 진행했던 이제 프로젝트인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다산동, 서울시 중구 다산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어떻게 달동네 뭐 그런 분위기도 살짝 나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또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그 부잣집도 많이 있는 동네가 이 다산동입니다. 그 다산동이 있는데, 이 다산동의 이제 북서쪽을 가보면 이와 같은 한양 성곽이 좀 있습니다. 자, 요 성곽은 사실은 이제 한양 성곽을 보여주는 그 그림은 아닌데,
어쨌든 이 어떤 성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이제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성 안과 성 밖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나 어떤 그런 그 큰 어떤 외란이 일어났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죽을 확률이 조금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성 밖에 있으면 아무래도 성으로부터 그다음에 성을 둘러싼 군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것과 성 밖에 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성 안에 사는 것과 성 밖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즉,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집값이 비싸겠죠, 성 바깥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옛날 옛적 이제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의 그 한양 혹은 이제 한성부라고 하는 그 도시가 수도인데 지금의 서울이죠. 그 도시가 600년 전 그 이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의 어떤 신분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가 성곽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 내에 사는 것과 성 외에 사는 것은 경제적 신분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가 동시에 어떤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 밖과 성 안을 나눈다는 그런 경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한양 성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게 쌓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북쪽이라면 이제 북악산이죠. 북악산 쪽은 사실은 굉장히 험준한 산에다 그 성을 쌓는데 거의 사실 실제로 이제 올라가 봤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준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성을 못 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성은 그렇게 높게 쌓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험준하지 않은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쪽을 가보더라도 평지죠. 성이 굉장히 낮게 이제 어떤 구성이 되었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이트로 삼고 있었던 그런 다산동 같은 경우도 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정도전에 의해서 하나의 계획된 도시로 인구 10만을 그 기준으로 한 인구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계획 도시로 만들어졌을 때 성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외적으로부터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조선의 어떤 그 조선 건국하고 관련돼 가지고 조선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대로 따지자면은 성내와 성외를 나누는 경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 경계 안에 사는 것과 경계 밖에 사는 것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즉 조선시대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물론 성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힘이라고 하고 외적으로부터 이제 그 성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인프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성내와 성외를 나누는 경제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적용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한양 성곽이 만들어졌을 초기에는 성저 심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곽으로부터 한 4km 정도까지는 뭐 일종의 어떤 그린벨트 같은 것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집을 마음대로 이렇게 짓지 못하고 반드시 어떤 허락을 받아야지 짓는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저 심리 안에 건물을 짓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이야기거리가 바로 다산동 성곽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 다산동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양 성곽의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남아 있는 이제 그 한양 성곽의 유적들 중에서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여전히 경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양 성곽을 중심으로 이 오른쪽 동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신라 호텔이 보이죠. 신라 호텔도 사실은 이 성곽을 따라가 보면은 성 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 성곽을 다산동에 있는 이런 이제 한양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편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다산동이라고 부르고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당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다산동 지역은 어때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발생적인 도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어떤 사람의 신체로 따지자면 미세혈관과 같은 그런 도시망, 그러니까 가로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골목길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쪽 반대편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남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일종의 성 내에 심어진 굉장히 큰 그린벨트가 존재를 하고, 여기가 그린벨트가 됐던 것은 굉장히 사실상 굉장히 경사도 높고 험준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험준한 걸 따져본다면 성 밖이나 성 안이나 똑같았어요. 사실 이 다산동 성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다산동도 사실은 굉장히 험준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남산 쪽도 굉장히 험준한 그런 산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쪽 그 성 안쪽은 건물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만 굉장히 어떤 그 자연 발생적으로 주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서울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기회가 전쟁 후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전쟁 복구의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의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판잣집 같은 이제 어떤 불법 건축물들을 많이 이제 형성했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땅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그 개인의 땅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국유지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에 마음대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집을 이제 일단 짓고 살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촌락을 구성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편 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녹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0년 이제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국가 땅을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신라 호텔이라든지 바냐트리 호텔 같은 그런 호텔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센터라고 하는 다소 이제 조금 대한민국의 우파의 어떤 그런 집단들이 있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 서울 프레스센터라든지 이런 몇 개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체육관이 있어. 장충체육관이 저쪽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호텔, 체육관, 자유센터라고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어떤 그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기득권이 있는 그런 이제 단체 혹은 사람들의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성 안에 이제 아무래도 형성이 되었고, 성 밖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자유분방하게, 그다음에 자연 발생적으로 촌락이 뭐 이렇게 마을이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질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질서, 즉 성곽이라고 하는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 안의 질서와 성 밖의 질서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정적으로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고, 뒤에 이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수차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자연 풍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기강이 조금 이제 흐트러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돌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주춧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돌을 이제 어떤 민간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져갔겠죠. 가져가서 자기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경계를 중심으로 옛날에도 기득권과 기득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력이 존재하던 그런 삶이었고, 마찬가지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그 위계감이 만들어지던 곳이 바로 이러한 성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곽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일종의 위계가 생긴 거죠. 성 안의 위계와 성 밖의 위계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타이틀의 어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위계가 또 하나의 다른 새로운 위계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양 성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곽 안쪽에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곽 바깥쪽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을 좀 안 했는데, 근데 요 다음에 보면은 장춘단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한남동을 넘어가다가 또 이제 그 2호 터널, 남산 2호 터널로 가는 길도 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남산도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런 길인데,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앞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장춘단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남쪽 한양 성곽 남쪽에는 다산로라고 하는 그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약간 좀 힐리하게 올라가는 도로인데, 올라가다 보면 버티고개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밑에는 이제 약수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한양 성곽이 있었고, 성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그 성곽을 중심으로 성내와 성 밖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이 있는 이쪽에서는 여전히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왕래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물론 왕래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관통을 또 해야 될 어떤 도시적인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관통을 할 수 있도록 밑에 또 이제 그 성곽 하부를 뚫어 가지고 두 영역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 안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니안트리 호텔이라든지 호텔 신라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급, 가장 럭셔리하고 돈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우, 네, 우파의 극우까지는 아니죠. 이제 아무래도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단체가 머무는 그런 장소도 있고, 국립극장도 있고,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둘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어떤 한양성곽 밖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이트로 삼고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다산동이 이제 위치해 있고, 그 건너편으로 또 이제 녹지가 또 형성되어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시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전망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되는 이 땅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집을 만약에 좋은 컨디션이 좋은 집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본인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그런 이 지역이 주로 이제 어떤 서울시 도심 부분들, 뭐 종로, 을지로, 뭐 충무로 이런 데에 굉장히 가깝죠. 거의 뭐 도보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마찬가지로 강남 접근성도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 약수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면은 금호, 옥수, 그다음에 압구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정거장만 가면은 강남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10분 남짓,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10분 플러스 이제 여기 이제 다산동에 있는 여러 집들로 가는 거리까지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한양 성곽을 중심으로 안쪽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 용어로 얘기했을 때 호모지니어스라고 그러죠. 어떤 단일한, 그러니까 굉장히 단일한 질서가 확립된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적이고 어떤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 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행되는 그런 기관들이 이 안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 한양 성곽 바깥쪽은 헤테로지니어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이형적이라는 얘기죠. 즉 옆에 있는 건물과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다산동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을 보면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뭐 1920 예를 들자면 1920년대 일본인들이 이제 어떤 만들었던 어떤 그런 적산 가옥들, 일본인 주택이죠. 주택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이제 놔두고 갔었죠. 그거를 우리가 적에 이제 적이 만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적에 해당하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제 주택이다. 그래서 적산 가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산 가옥도 있고, 그다음에 뭐 40년대 지어진 이제 그런 주택도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다음에 한옥도 있었습니다. 한옥도 있었고 뭐 지금은 거의 다 소실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1960년대 주택도 지금 현재 남아 있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각양 여러 시대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다시 또 허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짓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헤테로지니어스, 굉장히 서로 다른 형태의 건물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이제 조금 속된 표현으로 난립해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가보면은 왜 이렇게 다양한 건축 양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100년, 200년 혹은 뭐 그 이상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물은 사실은 뭐 대부분의 경우가 한 200년 내외의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한옥들도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제 일제 시대에 지어졌던 개량 한옥, 뭐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2010년, 2020년대 지어진 그런 건축물까지 해 가지고 거의 뭐 100년 넘는 그런 텀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한양 성곽으로 인해서 한양 성곽이 없어진 부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양 성곽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여기 말고도 충신동 이런 데도 좀 있죠. 근데 충신동보다도 여기가 굉장히 강하게 어떤 한양 성곽을 중심으로 그 안쪽과 그 바깥쪽의 질서가 서로 상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다산동에 있는 성곽이거든요. 그 밑에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2학년 지금 2학년 학생들 나하고 여기 한번 같이 사이트를 가가지고 고양이가 여기 이제 그 그네를 타는 걸 한번 봤을 거예요. 아마 좀 기억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와 같이 이 구멍을 내 가지고 질서를 허무는, 즉 이 성곽 안과 성곽 밖을 연결을 시킴으로써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 있는 질서와 기득권이 없는 질서를 통합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많은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레이어링은 결국은 경계죠.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질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많은 경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위계를 가로지르는 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성곽을 일부 허물고 그 안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가 살짝 소개했을 거예요.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 오버 더 해치라고 하는 그 디즈니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 애니메이션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이제 칸쿤이죠. 이게 이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애들이 다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집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죠? 그 집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칸쿤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용기도 많고, 그다음에 그 항상 이 해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수풀로, 그러니까 나무로 이루어진 담장을 이제 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지 밖이 굉장히 궁금했던 친구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들을 꼬셔가지고 우리 한번 밖으로 나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이 영화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얘기예요. 나가자마자 이 도로가 있었고, 도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죠. 도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도로가 있고, 도로에 또 자동차가 굉장히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다니면서 이 친구들한테 빠른 속도가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키가 작고 자그마한 이제 몸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강행하죠. 강행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정원사가 이제 이 친구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집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뭐 그런 이제 집안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시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뭐 이런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뭐 집 안에 있으면서 안주하는 생활보다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세상에 도전은 세상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갖자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많은 아까 설명했던 서울 선거에서 많은 레이어링 그거를 통과를 해가지고 가는 여기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진을 조금 찍었죠. 찍어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굉장히 그 현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담장을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담장을 통과하는 그런 계단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뒤에 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성곽을 가로지르는 지금 출입문이 있지만 그 옆을 이 성곽을 보면은 이 돌 쌓는 게 조금 달라요. 굉장히 큼직한 돌도 있고, 그렇죠? 조금 작은 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돌도 있고, 그리고 딱 보더라도 지금 현대에 지어졌구나, 현대에 만들어졌구나 싶은 성곽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옛적에 처음 서울 성곽을 만들었을 때도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큰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성곽이 있었는데 중간에 허물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허물어지고 그게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허물어지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이제 돌멩이를 가져가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허물어지고 그거를 재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진 것과 그다음에 그 중간 부분까지 시대적인 상황이 서로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여기 가보면은 그걸 설명해주는 팻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는 길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곽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다니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곽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성곽을 건너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쪽 안쪽 그러니까 성곽의 바깥쪽이죠. 성곽의 바깥쪽을 쭉 내려가가지고 다산로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그 다산로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계단이 끝나는 데부터 다시 또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미끄럽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즉 성곽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레이어를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일종의 로드가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 로드가 만드는 하나의 위계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를 한다. 뭐 따지고 보면 여기 지금 계단이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뭐 30개가 있다 그러면 30개의 레이어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주택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르죠. 이거 보면은 글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제 시대 때 지어진 그런 적산가옥에다가
뭐 이제 어떤 뭘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바른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 1970년대나 80년대 지어진 주택인 것 같고 이런 주택들은 어때요?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지으려면은 이 계단이 지금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도로가 돼야 되고 그렇죠?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도로가 되기 위한 어떤 그 경사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경사로 이하가 돼야 되고 경사의 각도보다 낮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폭이 소방차가 지나갈 정도 최소한 4m 이상이 돼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성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은 가능하겠죠. 근데 재건축은 안 됩니다. 이걸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유지해야 됐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100년도 지난 적산 가옥을 우리가 서울에서 아직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도로 여건을 갖추지 않은 같지 않은 도로에 이런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오래됐던 적산가옥이 1920년대 지어진 적산가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엔 제일 밑에 있는 큰 돌로 지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또 작은 좀 작은 이제 돌로 지었고 그보다 또 작은 이제 어떤 돌멩이 돌로 지었고 최근 현대에는 이제 시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가급적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겁니다. 이 얘기는 이 다산동에 있는 서울 성곽의 역사의 레이어가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래서 최소한 4개 이상의 레이어가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왜 이 성곽을 이렇게 그 조선시대가 그렇게 이 나라가 부강하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보면은 고려 시대보다도 부유하지 않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시대마다 이 성곽을 반드시 쌓아야 돼요. 쌓는다는 얘기는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위상을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의 이 돌을 쌓음으로써 성곽을 쌓음으로써 국가의 어떤 위상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원리가 이제 우리가 숨은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곽을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왔고 그 과정에서 성안과 성밖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성을 왜 쌓느냐? 결국 기득권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부로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성곽에 있는 돌들을 보면 직접 가면 너무너무 커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들고 여기까지 왔는지 특히 서울 성곽의 북쪽에 있는 북악산에 올라가 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만한 돌들을 도대체 사람 몇 명에서 이거를 옮겨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옮겨왔을까? 사실은 나는 올라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사람도 돌을 물론 여러 명이서 하나의 돌을 이제 같이 들긴 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돌의 어떤 크기 물론 돌의 크기가 여기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그러나 이 돌을 과연 어떻게 옮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켜가 여러 번 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했고 시대마다 무너지고 다시 쌓는 그런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양 성곽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계라고 하는 하이라키라고 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다산동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이 어떤 성곽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우라,
엄청난 아우라가 존재하고, 사실은 이 다산동 성곽 때문에 얘네들의 재개발이 잘 안 됩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건물들을 다 부시고 한 30층, 40층, 지금 뭐 한 60층짜리 건물, 그 서울 시내 보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70층 이상의 아파트들도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문화유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을 넘어서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재건축에 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을 테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 높이가 조금 이제 뭐 양보를, 정부에서 좀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최고 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곽을 많이 높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30층, 40층짜리 건물을 지음으로써 재건축의 수익성을 확보를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기껏해봤자 뭐 글쎄 내 생각으로는 한 5층, 6층, 그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빌라가 둘에 다 5층으로 돼 있잖아요. 기껏해야 한 7층 정도를 해줄까? 그 7층 가지고는 이러한 그 언덕배기에서 사업성을 얻기가 대단히 힘들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서울 성곽이 뭐 하나의 뭐 그들이 어떤 보다 좋은 이제 주거 생활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위계 하이라키가 만든 도시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오래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1900한 20년대 어떤 적산가도 존재를 하고, 1900 이거 한 내가 봤을 때 1950년대 집 같거든요. 1950년대 주택도 있고 60년대 주택도 있고 1980년대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어진 이제 2000년대 주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결국 뭐예요?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서울에 남아 있는 굉장히 오래된 건축 양식을 지금 현재에도 발견할 수 있는, 조금 이제 건축가로서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좀 행운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겠죠. 예, 그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신라 호텔이 있고 바냐트리 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국립극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냐트리 호텔은 여기 수영장 있고 여기 골프 연습장도 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성곽이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성곽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안쪽은 남산 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만큼을 이제 일종의 뭐 녹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건물을 지을 국가 땅이었겠죠. 건물을 거의 대부분 국가 땅이었을 텐데 건물을 짓지 못하게 일종의 서울시 안에 있는 뭐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할까요? 서울시 안에 서울 시민이 보다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어떤 그런 뭐 어떤 등산로 같은 걸 제공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모르는 사회에 지금까지 해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 성곽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고, 그 밖은 어때요? 여기 보면 별로 이렇게 경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경사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건축 양식들이 한꺼번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산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의외예요. 요거가 졌을 때, 여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허가를 해줬었을까? 이 생각이 살짝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그렇게 사업성 있는 재건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게 남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물을 높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뭐 무슨 7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거 아마 불가능할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곽이 만든 도시 풍경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성곽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실 수 없는 하나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보호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곽이 만든 도시 풍경은 성곽의 안쪽과 바깥쪽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죠. 그 안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단조로움,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도시 풍경에 비해서 그 바깥쪽은 거의 100년 넘게 재개발이 안 되고 있겠죠. 그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그 의지는 내가 봤을 때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생기고, 중요한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골목길은 마치 사람의 모세혈관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골목길은 도시의 모세혈관이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어,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남산 녹지가 있고 장추단길이 있고 남산 녹지가 있고 한양 성곽이 있고 한양 성곽길이 있고 동호로 17길, 그다음에 우리 쓸 사이트가 있었죠. 그다음에 다산로가 있고, 여기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노력이 결국 뭐예요? 기존에 있던 질서라고 하는 것을 허물고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노력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젝트의 어떤 요약입니다. 브리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레이어링이 많이 있는 곳에 2층에는 동성 커플 가정과 외국인 신부 1인 가정, 그다음에 고령 남성 1인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우리가 그 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뭐 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남자가 또 이렇게 고령이 되면은 또 어떤 그런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성 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도 아직은 그 사회 통념상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뭐 어떤 그 이제 성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의학적인 어떤 그런 수술을 하고 그 결과로서 뭐 남성이 여성이 된다든지 여성이 남성이 된 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 행복권에 해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수적인 나라만은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 두 가구하고는 그렇게 잘 매칭이 되는 그 가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구가 집을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면서 서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층에서는 벽을 쌓으면서 각각의 개인적인 생활을 이제 인디비주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즉 1층에서는 아무래도 그 세 가구를 관통하는 그 세 사람이 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와 같은 많은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질서죠. 그 질서를 관통하는 게 지금 현재 한지북 세 가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가족 구성을 여기다가 한번 녹여 놓음으로써 도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레이어링, 그렇죠? 많은 레이어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질서가 해당이 되는 거고, 조금 그 좁게 얘기하면 성곽을 중심으로 성곽 안의 질서와 성곽 밖의 질서를 절대로 허물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셔버리자. 그래서 조금 질서화된 것에 우리가 무질서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방향을 넣음으로써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어떤 인구 문제, 대한민국에서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젊은 세대들 혹은 이제 노인 세대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프로토타입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학생 이름을 밝히진 않을게요. 뭐 다 이제 잘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집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층이에요. 그래서 증축이 2층하고 3층에 이루어졌거든요. 1층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2층하고 3층을 우리가 쓰는 걸로 이제 증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증축 3층,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층이죠. 제일 꼭대기층에는 동성 커플의 집과 그다음에 외국인 신부가 혼자 살고 있는 집, 그다음에 고령 남성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삶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해준 상태가 되죠. 동성 커플은 그런 이제 동성 커플 나름대로의 어떤 삶이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면은 동성 커플의 어떤 생활의 어떤 바운더리와 외국인 신부 1인 가구의 바운더리, 그 다음에 고령 남성 1인 가구의 바운더리가 서로 섞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접촉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아주 옛날에 1960년대 뭐 50년대 가지고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한 지붕 아래, 그러니까 집 한 채에 주인 세대가 살고, 그다음에 방 하나와 부엌을, 그다음에 화장실 엮어 가지고 다른 세대가 살고, 그다음에 제3의 세대가 또 다른 마찬가지로 공간과 그다음에 부엌, 작은 부엌, 그다음에 작은 화장실을 이제 엮어가지고 사는, 그래서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삶으로써 이 세 가족이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돌봐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르신이 있을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이제 무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핵가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돌봄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옛날 옛적에는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를 부모 두 명이서 전적으로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돌아가면서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그걸 돌아가면서 봤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섞여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자는 게 이 팀의 어떤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의 패턴이나 그다음에 건축의 공간 구조,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대주제에 해당하는 인구 문제, 그다음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다음에 한양 성곽길의 어떤 인문사회적인 그런 이야기들, 즉 한양 성곽길의 어떤 도시 패턴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레이어링을 통해 가지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성 안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분리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였잖아요. 그 의지가 이번 프로젝트의 증축 3층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증축 2층에서는 그것들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로 모여지는 그 질서가 깨지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구성을 하겠다. 결국은 이 밑에 있는 도시의 패턴이라는 건축의 공간 구조, 인구 문제, 한 지붕 세 가족의 이슈, 그다음에 한양 성곽길의 인문 사회적 이야기, 새로운 가족 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꼬치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컨셉이 되는 겁니다. 전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거리를 하나 한 쾌로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프로젝트인데 이제 같은 주제, 그 이제 다산동에 있는 그 굉장히 다들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열리지. 그래서 나무 두 개가 서로 다른 나무 두 개가 중간에 만나 가지고 하나로 엮어지면서 두 개의 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제시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종교 간의 어떤 그 화합을 위해서 어떤 그 세계 종교 를 믿는 사람이 이제 같은 집에 사는 그런 아이디어, 뭐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용했다든지, 도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다산동의 도시 구조죠. 도시 구조가 마치 나무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구조, 이거를 이제 다산동 뿌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무의 뿌리를 다산동의 골목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핏줄이나 모세혈관과 같은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기둥이죠. 기둥이 기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집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행했던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
뭐 이게 지면이 조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려요. 뭐 테트리스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어떤 꼴라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지는 않지만 혈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가지고 콜라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가져온 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산동에 올라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산동에 올라갔더니 장축제학관이나 어떤 이 축대의 어떤 돌담이 보이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락산하고 서울 시내 성곽이죠. 그 한양 성곽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 응봉산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리에 행인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남산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를 잡아가지고 각 방이 이와 같은 이제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어떤 장면이 보이게끔 그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창문 다섯 개를 통해서 다섯 개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실내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외부에 어떤 이런 라이팅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의 한 식구가 됐으니까 같은 옷을 입힌다. 그러니까 어떤 내추럴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게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매듭 같은 끊어지지 않는 매듭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제시했던 친구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작품을 하게 되면은 작품의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작품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거 인구 문제죠. 우리 대한민국가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죠. 서울로 몰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이제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밀려나는 거죠. 경기도 굉장히 외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강남에 이제 어떤 강남 한복판에 직장이 있는데 자기 집은 일산이다. 일산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GTX가 새로 생기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훨씬 더 빨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어렵게 출퇴근을 영위를 하고 있죠. 뭐 그런 걸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TV 드라마나 영화도 좀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 전체 개념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고, 이 전체 개념에 의해서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구성된 가족 속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만드는 어떤 이런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간이 예측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다 합쳐서 작품의 주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맵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사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간 형성이 무엇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보니까 또 AI를 이용해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각 공간의 주제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공간이 만드는 사람의 의식의 어떤 변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될 수가 있고, 공간 형태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설정이 되고, 이제 색채가 만들어지는 그런 스펙트럼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개념이죠. 개념은 아이디어가 틀려가지고, 아이디어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이상,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공간을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이 바로 전체 개념입니다. 이 이러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얘가 아이디어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야 돼요. 공간 형태도 전체 컨셉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공간의 구성도 전체 컨셉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 심지어는 프로그램,
이 안에 어떤 기능이나 프로그램, 펑션이나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전체 개념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결정이 돼야 되면서,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체의 개념을 잡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컨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셉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컨셉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체 컨셉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계획의 어떤 노력들, 내가 하는 모든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모든 노력하고 관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즉 전체 컨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하나의 언어로 이게 표방이 됐을 때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최고의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작품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제가 찾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공간 형태를 어디서, 그러니까 전체 컨셉을 어디서 가져올까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의 뭐 C 드라이브거든요. 지금 이제 C 드라이브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fragmented 파일 하면은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사실은 한 군데 모여 있으면은 걔를 찾는 게 굉장히 쉽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옛적에 윈도우 뭐 95, 윈도우 30, 윈도우 95, 윈도우 2000 뭐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요 프래그먼티드 파일이라, 그러니까 즉 이 전체 그 컴퓨터 파일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이 됐었는데, 디스크 어레인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하게 되면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그다음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요거를 박물관에 이동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어떤 그 전시품들이 이동하는 아이디어, 여기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고, 자, 이건 뭐 굉장히 조금 평범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떤 그 클립 있죠. 그 종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는 클립을 조금 변형을 했더니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유출해 가지고 종이 접기를 하는 거죠. 종이 접기를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좀 빠졌는데, 기존 건축물에 얘네들을 적용을 해 가지고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인천 시내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 이제 일본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인데, 그 건물을 이렇게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검은색으로 된 거는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내용물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겠죠. 과거를 잘라내므로 그 잘라진 자리에 새로운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가 될까요? 주로 이런 기존 건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그 동선 체계가 될 수가 있겠죠.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새로이 생겨난 것으로 현재 내가 서 있는 공간이 된다. 투명 유리로 된 그런 것을 여기다 설치를 함으로써 공간 전체를 감싸 줄 수 있고, 건물과 건물의 절단된 면이 보임으로써 이 건물의 진정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테를 좀 가져왔죠. 나이테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딱 잘라 보면은 이 나이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숨어 있죠. 이 정보는 뭐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태가 하나 있을 때마다 이게 1년씩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몇 년도에 이 나무가 생겼는지를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죠. 동시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의 변화가 있습니다. 색깔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뭐 벼락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누가 퍽 쳤다든지 이러한 어떤 아픈 어떤 역사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이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면을 잘라, 우리가 보면은 그 의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병이 생겼을 때
CT를 우리가 찍잖아요. CT를 찍는지 MRI를 찍는지 MRI나 CT를 찍으면은 단층 촬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마치 막 뭐 한 100개 정도의 100개 정도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른 것과 같은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단면을 봄으로써 그 단면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리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 사이에서. 그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얻고 있구나,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MRI나 CT 혹은 이제 나이테와 같은 그런 아이디어 여기서 이제 추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종이접기를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많이 사용하던. 그다음에 어떤 이 서피스라고 하는 것을 손가락 5개의 힘을 어느 손가락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형태를 봐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과 아이디어, 그다음에 컨셉에 맞는 형태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뭐 이렇게 이 어떤 서피스를 이제 뒤집고 비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이와 같이 있을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클라인 버틀이라고 그러죠. 이게 서피스의 내부와 외부가 서로 바뀌는 그런 이제 형태의 어떤 그런 수학적인 개념의 어떤 버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간 디자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가 했던 작품이죠. 그래서 기존에 공간이 있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죠? 어떤 루프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동하면서 하나의 서피스를 만들고 이걸 외곽선으로 처리해 가지고 2개의 통로를 이와 같이 만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만들어지고 움직임, 삐져나옴, 움직임에 대한 변형 이런 것들을 보이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서피스를 교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제 프로젝트인데 마찬가지로 어떤 그 애벌레,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애벌레 같은 그런 이제 곤충이죠. 곤충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여기 보면 이 마디하고 마디 사이가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늘어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으로 이걸 턴을 하기 위해서는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안쪽은 계속 좁아지고 바깥쪽은 늘어나야지 이렇게 유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해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이렇게 만든 거죠. 서피스에 대한 그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요 디바이스가 여기 각도가 있잖아요. 각도를 계속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세로 방향인 건 루프처럼 한 바퀴를 돌게 돼 있죠. 한 바퀴로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Moving Transform 메타포시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공간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형태 안에 얘네들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 숨겨진 이 녀석들이 이와 같은 동작을, 그러니까 어떤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철물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같은 애벌레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이제 결국 이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되기 위한 성충이 되는 건데, 그 과정 나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뭐 이 성충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요 나비가 됐을 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포함했던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뭐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런 서피스가 계속 바뀌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에그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쵸? 그 에그도 형태가 조금씩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쓰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이 친구 프로젝트는 정말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고 굉장히 우수했던 친구예요. 정말 우수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이 졸업작품 사이트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게 저쪽 아프리카인지 어디인지 이게 뭐라고 써있나 토니 스파 레이크라고 돼 있는데 네, 지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해가지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에 뜨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뭔지 모르겠는데 비가 한 번 오면 왕창 와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아예 안 오고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기 한 번, 1년 중에 우기가 한 번, 그다음에 건기가 딱 한 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한때는 굉장히 건조하고 또 한때는 굉장히 막 계속 비가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우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산이 쉽게 얘기하면 우기가 됐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산이 펼쳐진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비가 이제 안 올 때는 비가 이제 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이와 같은 우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비를 이렇게 그 우산에다 담아 가지고 얘네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우산이라고 하는 게 밑에 부분을 올리면 펴지잖아요. 근데 밑에 부분을 내리면은 젖혀지는 거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 건기가 됐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하천이나 아니면 이 지금 하나의 호수인데 호수의 수면이 굉장히 내려가죠. 내려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비가 막 온다. 그러면 이제 우산을 이제 이렇게 피는 거죠. 이와 같이 피는 과정을 통해서 물이 담겨지게끔. 그래서 우산을 피고 접는 그 아이디어가 이제 물을 저장하는 그런 디바이스로 변할 수 있게끔 동시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산을 핌으로써 비를 피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가 없을 때는 우산을 이제 접음으로써 마찬가지로 어떤 태양을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서피스 하나하나가 우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산을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걸 보면 약간 이제 그 우산 사이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건기라고 할 수 있고 얘네들은 좀 우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했던 굉장히 우수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형태가 굉장히 텍토닉하다는 것은 장식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사람의 몸과 똑같죠. 우리의 사람의 몸을 보면은 귀를 보면은 소리를 잘 듣게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잖아. 입을 보면 마찬가지로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입이 만들어져 있고 손가락이 5개, 양쪽에 5개 있다는 얘기는 물건을 굉장히 잘 잡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한 어떤 신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품을 퓨어워터 유니세프에서 이제 이런 어떤 슬로건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그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다지 이런 아이디어가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걸 봅시다.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작품인데 대단히 우수했던 작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기 어떤 우리의 향기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향수 같은 거가 되겠죠. 몸에 뿌리는 향수가 될 수도 있고 방향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방향제에 관한 것들인데 그래서 어떤 헥사곤을 가지고 그 헥사곤을 입자 형태로 3차원을 만든 다음에 시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 향을 점층적으로 향이 퍼지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이제 변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입자의 밀도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이제 거기에 입자의 밀도에 맞게끔 입체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프레임에는 유리가 좀 끼워져 있는데 이 프레임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파이프로 돼 있는데 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서는
A라고 하는 향기,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에는 B라는 향기, 그다음에 노란색은 또 다른 향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향기가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약간 섞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로 얘기한다면 블렌드 뭐 이런 거가 해당이 되겠죠.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빈집 은행에 대한 아이디어.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 이 팀은 은행과 빈집 은행을 딱 비교해서 은행의 기능이 예금을 받고 저축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빈집 은행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생에 대한 의지들,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의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을을 만들겠다는 게, 마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빈집 은행에 은행은 돈을 이제 빌려주는 데잖아요. 이제 빈집 은행은 공간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공간에서 어떤 특정한 재능과 그다음에 재생을 또 할 수 있고, 뭐 어떤 이제 특정한 공간을 공유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은. 예. 또 이런 자, 이 프로젝트는 이제 그 군대를 가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하사관이라든지 간부들, 그다음에 장교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의 가족이 사실은 뭐 아이도 있고 뭐 고3 학생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그 뭐 강원도 산골에 있는 어떤 전방부대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빠가, 그럼 그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이와 같은 지역의 대도시에 비해 뭐 부산이나 광주 이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잠시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